이 아이를 당장 끌어내. 그렇게 하시면 왕자님께서 돌아가십니다. 호텔 만찬장에 울려 퍼진 어린 목소리. 그 한마디에 태산그룹 김진태 회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30조 원의 계약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목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이다. 바로 그때 남루한 차림의 13살 신문팔이 소년이 경호원들을 밀치고 왕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유창한 아랍어로 통역을 시작했다. 만찬회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신문팔이 소년이 30조 원을 움직이는 재벌 그룹의 운명을 뿌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11월의 마지막 날 서울 강남의 초호화 호텔 최상층 복도에서 태산그룹의 김진태 회장이 초조한 기색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올해로 79,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운 인물이었다. 진태는 몇 번이고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회담까지 정확히 1시간 남았다.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산그룹은 반도체와 에너지 사업으로 세계의 명성을 떨치는 거대 기업이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왕이자 까다롭기로 유명한 왕자였다. 계약금만 무려 30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었다. 만약 이 계약이 실패한다면 태산그룹은 당장 내일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의 곁에는 박도준 전무가 서 있었다. 54세 도준은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한 사내였다. 회장님, 우선 진정하십시오. 도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태는 눈을 들어 도준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진정하게 생겼나? 30조짜리 계약이 1시간 뒤인데 통역사가 없다잖나? 진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주위의 직원들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의 에너지 협력 계약은 규모가 3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태산그룹이 10년 이상 공들여온 노력의 결실이었고 오늘 최종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다. 그런데 하필 전속 아랍어 통역사가 오늘 아침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것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식을 회복하려면 며칠은 걸릴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었다. 다른 통역사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준이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진태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쉬웠다면 내가 이렇게 애가 타겠나? 단순한 아랍어가 아니라 사우디 왕실의 의전까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나? 10년을 준비한 일이야. 도준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가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다. 도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기회다. 태산그룹의 후계자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진태 회장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 15년 전 갑자기 자취를 감춘 뒤였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때문에 태산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었고 도준은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만약 오늘의 계약이 실패한다면 김진태 회장의 권위는 크게 흔들릴 것이었다. 물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해야 했다. 제가 다시 한번 통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도준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태는 손을 저었다. 됐다. 시간도 없는데 어딜 가서 찾는단 말인가.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황급히 뛰어내렸다. 진태의 운전기사인 오진석이었다. 57의 진석은 20년 넘게 진태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회장님, 왕자님 일행이 호텔에 도착하셨습니다. 진석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다. 진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예정보다 1시간이나 빠르지 않나? 왕자님께서 회담을 서두르고 싶다고 하신답니다. 진태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통역사도 없는데 회담 시간까지 앞당겨지다니. 진석은 20년 만에 처음 보는 회장의 당황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우선 로비로 내려가시죠, 회장님. 도준이 말했다. 진태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어떻게든 되겠지. 진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같은 시각 호텔 정문 앞 13살 소년 이한솔이 신문 가판대 앞에 서 있었다. 낡은 점퍼에 더러운 운동화를 신은 한솔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팔고 있었다. 신문 보세요. 오늘 자 신문입니다. 한솔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지쳐 있었다. 아침 6시부터 8시간 동안 꼬박 서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팔린 신문은 고작 12부였다. 한솔에게는 부모님이 없었다. 아버지는 한솔이 5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보육원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매일 신문을 팔아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한솔은 어깨에 맨 낡은 가방을 만졌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가족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인 한솔이 찍혀 있었다. 유일하게 남은 가족의 증표였다. 한솔은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가방 한쪽 구석에는 낡고 해진 아랍어 회화책도 들어있었다. 한솔에게는 언어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책만 있으면 어떤 언어든 독학으로 익힐 수 있었다. 영어, 중국어는 물론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아랍어까지 혼자 공부했다. 물론 그 재능이 당장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어도 13살의 거리 소년에게 일을 주는 곳은 없었다. 한솔은 호텔 정문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줄지어 들어왔고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중동 사람들이 내렸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다. 신문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솔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은 그를 피하듯 멀찍이 돌아갔고 정장을 입은 남성은 불쾌하다는 듯 그를 쏘아보며 지나갔다. 한솔은 익숙한 무시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호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로비가 소란스러워지고 경호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아랍어가 들려왔다. 한솔은 귀를 기울였다. 아랍어는 가장 최근에 배운 언어였지만 일상 회화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통역사가 없다고? 이 무슨 모욕인가? 아랍어로 외치는 남성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한솔은 그 내용을 알아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통역사가 없다고? 잠시 후 일본어로 다급하게 변명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통역사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아랍어를 하던 남성이 다시 소리쳤다. 30조 원짜리 계약을 맺겠다는 자들이 통역사 하나 준비하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한솔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30조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솔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랍어로 소리치던 남성의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다.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으면서도 힘이 빠져 있었다. 마치 아픈 사람이 억지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한솔은 로비 쪽으로 다가갔다. 유리문 너머로 상황이 보였다.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화난 표정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구슬처럼 맺혀 있었다. 남성의 손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연신 목덜미를 만졌고 숨을 쉴 때마다 총총거리는 소리가 났다. 한솔의 눈이 크게 뜨였다. 저건 분노가 아니야. 한솔은 보육원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과자를 잘못 먹고 숨을 쉬지 못하다가 쓰러졌던 것이다. 그때도 얼굴이 창백해지며 목을 만졌었다. 저 사람 알레르기 반응이야. 한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 그는 화가 나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응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모두 그저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한솔은 유리문 앞에서 망설였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 대단한 사람들일 텐데 내가 나서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 남성이 정말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면 시간이 없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몇 분 안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한솔의 손이 유리문 손잡이에 닿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어떡하지? 한솔의 눈앞에서 하얀 옷을 입은 남성의 얼굴이 점점 더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한솔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유리문을 밀치고 로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한솔의 얼굴을 스쳤다. 대리석 바닥 위로 낡은 운동화 소리가 타닥타닥 울렸다. 거기서 경호원 한 명이 한솔을 향해 달려왔다. 검은 정장에 이어폰을 낀 거구의 남자였다. 한솔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웬 놈이야 이 꼬마는. 어디서 들어왔어? 저분이 위험해요. 한솔은 소파 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하지만 경호원은 들을 채도 하지 않았다. 여긴 어린애가 올 곳이 아니야. 경호원이 한솔을 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한솔은 있는 힘껏 저항했다. 운동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끼익 소리를 냈다. 아저씨, 진짜예요. 저 왕자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숨을 못 쉬고 있잖아요. 한솔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한솔에게 시선을 돌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태산그룹 직원들, 하얀 옷을 입은 사우디아라비아 수행원들, 그리고 소파 앞에 서 있던 김진태 회장까지. 진태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놈이지? 이런 꼬맹이가 소란을 피우다니. 낡은 점퍼에 더러운 운동화, 어깨에는 신문이 든 가방까지. 누가 봐도 거리의 아이였다. 그 아이를 당장 끌어내. 진태가 차갑게 말했다. 직원 2명이 더 달려와 한솔의 양팔을 붙잡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낮은 신음과 함께 소파에 앉아있던 아리 왕자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왕자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기 직전 옆에 있던 수행원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왕자님,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우디 수행원들이 왕자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진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된 거야? 의사 불러, 빨리! 진태가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왕자가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한솔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직원들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쓰러진 왕자를 향해 달려갔다. 비켜주세요. 한솔은 수행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왕자의 얼굴은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입술은 퉁퉁 부었고 숨을 쉴 때마다 웨슨거리는 소리가 났다. 한솔은 왕자의 눈을 바라보며 아랍어로 물었다. 왕자님, 무엇을 드셨습니까? 견과류입니까? 왕자의 눈이 뜨였다. 이 남루한 꼬마가 아랍어를 한다고? 그것도 이렇게 유창하게? 왕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접시를 가리켰다. 호텔에서 제공한 다과였다. 그 위에는 호두가 올라간 쿠키가 놓여 있었다. 한솔은 즉시 고개를 들어 수행원들을 향해 아랍어로 외쳤다. 에피펜 있습니까? 왕자님은 견과류 알레르기 쇼크입니다. 아드레날린 빨리요. 수행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어떻게 이렇게 아랍어를 잘하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허둥지둥 가방을 뒤졌다. 작은 주사기가 나왔다. 이건가? 네, 그거예요. 허벅지에 주사해주세요. 빨리! 한솔이 필사적으로 말했다. 수행원은 서둘러 왕자의 허벅지에 주사를 놓았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10초, 20초, 30초.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왕자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붉게 부어올랐던 얼굴도 점차 원래 색으로 돌아왔다. 왕자가 눈을 뜨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순간 로비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진태도 긴장이 풀린 듯 어깨에 힘을 뺐다. 왕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수행원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왕자는 손을 저어 거절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솔을 바라보았다. 낡은 점퍼, 더러운 운동화, 해진 신문 가방. 누가 봐도 거리에서 사는 아이였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유창한 아랍어와 정확한 판단으로. 이름이 무엇이냐? 왕자가 아랍어로 물었다. 목소리는 아직 조금 잠겨 있었다. 이한솔입니다. 한솔이 대답했다. 왕자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한솔, 아랍어는 어디서 배웠느냐? 독학했습니다. 책과 인터넷으로요. 왕자의 눈이 더욱 커졌다. 독학으로 이 정도 수준이라고? 왕자는 수많은 통역사를 만나봤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아랍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은 처음이었다. 훌륭하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죽었을 것이다. 왕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한솔은 어깨를 으쓱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진태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저 지저분한 거리의 아이가 왕자를 구했다. 아랍어를 하면서 독학으로 배웠다면서. 진태의 옆에 서 있던 도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약이 파투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꼬마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도준은 속으로 혀를 찼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왕자가 일어섰다. 그리고 진태 쪽으로 다가왔다. 진태는 긴장된 표정으로 왕자를 맞았다. 회장, 왕자가 진태에게 말을 걸었다. 물론 아랍어였다. 진태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왕자의 표정이 아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왕자는 한솔을 돌아보았다. 통역을 해주겠느냐? 한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왕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회장께 전해다오. 아까는 매우 화가 났었다고. 통역사가 없는 것은 무례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한솔은 진태를 보며 통역했다. 왕자님께서는 아까는 매우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통역사가 없는 것이 무례하다고 느끼셨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진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좋은 쪽으로 아니면 나쁜 쪽으로? 왕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계속했다.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랍어 실력은 내가 만나본 그 어떤 통역사보다 뛰어나다. 어쩌면 이것은 알라의 뜻일지도 모른다. 통역사가 사고를 당한 것도 이 아이가 나타난 것도 한솔이 통역했다. 왕자님께서는 제가 왕자님의 목숨을 구했고 제 아랍어 실력이 어떤 통역사보다 뛰어나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알라의 뜻일지도 모른다고요. 통역사가 사고를 당한 것도 제가 나타난 것도. 진태는 한솔을 바라보았다. 13살 아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통역을 해내고 있었다.
단어 선택이나 문장 구성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왕자가 진태의 손을 잡았다. 계약을 진행하자 단 조건이 하나 있다. 한솔이 통역했다. 계약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십니다. 진태의 눈이 빛났다. 어떤 조건이십니까? 한솔이 그 말을 왕자에게 아랍어로 전했다. 왕자는 한솔을 가리키며 말했다.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이 아이를 나의 전속 통역사로 붙여다오. 나는 이 아이가 마음에 들었다. 한솔은 통역하려다 주춤했다.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태가 물었다. 한솔은 망설이며 대답했다. 저를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왕자님의 전속 통역사로 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진태의 눈이 커졌다. 이 거리의 아이를 왕자의 전속 통역사로 터무니없는 요구였다. 하지만 30조 원의 계약이 걸린 문제였다. 왕자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들어줘야 했다. 진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왕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이 진태의 말을 왕자에게 전했다. 왕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좋다. 그럼 계약서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30조 원의 계약은 무사히 체결되었다. 태산그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다. 계약서 서명이 끝나고 샴페인이 터지고 악수가 오갔다. 하지만 그 축하의 중심에 있는 것은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아니라 낡은 점퍼를 입은 13살 소년이었다. 진태는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한솔을 바라보았다. 대체 저 아이는 누구인가? 어디서 저런 재능을 익혔단 말인가? 모든 일정이 끝나고 왕자 일행이 호텔 스위트룸으로 올라간 뒤였다. 진태는 한솔에게 다가갔다. 얘야, 집이 어디냐? 한솔은 대답하지 못했다.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태는 한솔의 침묵에서 모든 것을 짐작했다. 낡은 옷, 더러운 운동화, 신문 가방, 그리고 대답하지 못하는 눈동자.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한솔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진태의 가슴이 이상하게 아파왔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잘 생각이냐? 그냥 아무 데서나. 진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집으로 가자. 한솔은 놀라서 진태를 올려다보았다. 네? 왕자께서 남은 기간 동안 통역사로 지명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제대로 된 곳에 있어야 한다. 길에서 자면서 통역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진태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한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이 무섭게 생긴 노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진석 기사가 다가왔다. 회장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진태는 한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자. 한솔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진태를 따라 나섰다. 호텔 정문을 나오자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한솔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차에 타보았다. 가죽 시트에서는 좋은 향기가 났고 에어컨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왔다. 조금 전까지 신문을 팔던 호텔 앞이 창밖으로 보였다. 차가 출발했다. 한솔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아침엔 신문 50부를 팔아야 한다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님 차에 타고 있구나. 한솔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감도 들었다. 하지만 한솔은 몰랐다. 뒷좌석에 앉은 진태가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15년 전 사라진 아들. 진태는 한솔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이 기묘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다. 진태는 고개를 저었다. 바보 같은 소리. 그저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운명은 우연을 가장하여 찾아오는 법이었다. 차는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고급 주택들이 스쳐 지나갔다. 한솔은 눈을 떼지 않고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한솔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30분쯤 달렸을까? 차가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췄다. 오 기사가 창문을 내리자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솔은 입을 떡 벌렸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잔디밭 사이에는 분수가 물을 뿜어 올렸고 양옆으로 늘어선 가로등이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성처럼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다. 여기가 집이세요? 한솔이 작게 중얼거렸다. 진태는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는 저택 현관 앞에 멈췄다. 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한솔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발밑에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다. 현관문이 열리자 집사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다녀오셨습니까, 회장님? 이 아이 방을 준비해줘. 동쪽 별채로. 진태가 짧게 지시했다. 집사는 한솔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한솔은 멍한 표정으로 집사를 따라갔다. 현관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자 천장에서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벽에는 본 적도 없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었다. 한솔의 낡은 운동화가 뒤에 발자국을 남겼다. 한솔은 왠지 미안한 마음에 까치발로 걸었다. 별채 2층에 도착했다. 집사가 문을 열자 한솔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것은 방이 아니었다. 웬만한 집 한 채 크기였다. 넓은 침대, 소파, 책상, 옷장, 창밖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한쪽 구석에는 화장실까지 딸려 있었다. 여기가 제 방이라고요? 한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갈아입을 옷과 세면 도구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7시에 본관 식당에서 하시겠습니다. 집사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한솔은 한동안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꿈인가? 한솔은 살며시 침대에 손을 대보았다. 푹신했다. 지금까지 자본 그 어떤 곳보다 부드러웠다. 보육원 침대는 딱딱하고 차가웠는데 이건 구름 위에 누운 것 같았다. 창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정원에 쏟아져 내렸다. 한솔은 어깨에서 낡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가방 지퍼를 열고 아버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한솔은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아버지, 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한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면 안 된다는 것을 한솔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한솔아, 나 오 아저씨란다. 들어가도 되겠니? 한솔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네, 들어오세요. 오 기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께서 새 옷을 사오라고 하셔서 한번 입어보렴. 오 기사는 쇼핑백을 침대 위에 놓았다. 한솔이 살짝 열어보니 깨끗한 셔츠와 바지, 새 운동화가 들어있었다. 태그에 적힌 가격을 보고 한솔의 눈이 동그래졌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다. 회장님께서 사주신 것이니. 오 기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이었다. 저녁 식사 전에 샤워하고 갈아입으렴. 욕실에 수건이랑 비누 다 있으니까. 오 기사가 나가고 한솔은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 한솔은 샤워기 꼭지를 틀었다.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내렸다. 보육원에서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본 적은 거의 없었다. 한솔은 한동안 물줄기 아래 서 있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샤워를 마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깨끗한 셔츠를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7시가 되어 한솔은 본관 식당으로 향했다. 긴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니 한쪽에 열린 문이 보였다. 서재 같았다. 한솔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책장으로 가득 찬 방이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한솔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젊은 남성의 사진이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얼굴이었다. 한솔은 심장이 떼는 것 같았다. 저 사람, 우리 아빠랑 닮았어. 한솔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사진 속 남성의 눈, 코, 입, 어딘가 한솔의 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닮은 구석이 있었다. 뭘 보고 있느냐? 뒤에서 진태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솔은 깜짝 놀라 돌아섰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 사진 말이냐. 진태는 한솔의 옆에 서서 서재 안을 들여다보았다. 진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저분 누구세요? 한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태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눈빛이 어두워졌다. 내 아들이다. 진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아드님이요. 어디 계신데요? 저녁 먹으러 가자. 한솔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진태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진태가 앞서 걸었다. 한솔은 다시 한번 사진에 눈길을 주고 진태의 뒤를 따랐다. 식당에 도착하니 긴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한솔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요리들이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음식들이었다. 앉아라. 진태가 테이블 맞은편을 가리켰다. 한솔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포크와 나이프가 여러 개 놓여 있었지만 어느 것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진태는 한솔의 어색한 모습을 보고 말했다. 왕자는 내일부터 열흘간 한국에 머무를 것이다. 그동안 네가 전속 통역을 맡게 될 거다. 네. 너 학교는? 안 다닙니다. 진태의 미간이 움찔했다. 왜? 한솔은 고개를 숙였다. 사정이 좀 있어서요. 진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다. 자, 먹어라. 한솔은 어색하게 포크를 집어들었다. 스테이크를 한 입 먹었다. 입안에서 고기가 녹아내렸다. 한솔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한솔은
다시 별채로 돌아왔다. 침대에 눕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서재에서 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진태 회장님의 아들, 왜 우리 아빠랑 닮았을까? 한솔은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냈다. 사진 속 아버지와 서재의 사진을 번갈아 떠올렸다. 닮았어. 분명히 닮았어.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한솔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한솔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다. 낯선 침대였지만 푹신한 이불 속에서 한솔은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 시각 본관 회장의 서재, 진태는 창가에 서서 별채를 바라보고 있었다. 별채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한솔이 있는 방이었다. 회장님, 뒤에서 오기사가 불렀다. 저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이윽고 낮게 중얼거렸다. 모르겠다. 그저 이상하구나. 이상하다니요? 저 아이를 보면 가슴이 이상하게 술렁인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 기사는 진태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20년을 함께했지만 회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저 아이가 왕자님을 구한 것이 인상 깊어서 그러신 게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진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별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편 태산그룹 본사 전무실, 도주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일로 가득했다. 이한솔,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디선가 나타난 꼬마 녀석이 30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것도 아랍어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그 꼬마가 회장의 저택에 들어가 있다. 도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군. 도준은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이한솔이라는 아이에 대해 조사해봐. 13살, 고아, 거리에서 신문 팔던 아이다. 출생 기록부터 부모 정보까지 전부다. 전화를 끊는 도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도준의 눈에는 그 빛이 보이지 않았다. 태산그룹의 권력, 도준은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늦도록 진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몇 번이고 한솔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재에서 아들 민준의 사진을 보던 그 눈빛, 어딘가 낯익은 그 눈동자. 진태는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벽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무래도 저 아이가 마음에 걸린다. 진태는 가운을 걸치고 방을 나섰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별채로 향했다. 정원을 가로지르는 동안 차가운 밤 공기가 진태의 얼굴을 스쳤다. 별채에 도착했다. 한솔의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직 안 자나? 진태는 살며시 문을 열었다. 끼익 작은 소리가 났다. 방 안은 어두웠다.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침대 위에는 한솔이 누워 있었다. 새 옷이 아닌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잠들어 있었다. 아마 익숙한 옷이 더 편했던 모양이다. 진태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다. 한솔의 자는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낮에 보였던 긴장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13살 아이다운 순진한 얼굴이었다. 한 손에는 무언가를 꼭 쥔 채였다. 자세히 보니 낡은 사진이었다. 진태는 몸을 숙여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한솔이 잠꼬대처럼 무언가 중얼거리며 뒤척였다. 얇은 티셔츠가 어깨 쪽으로 말려 올라갔다. 진태의 눈이 그 순간 멈췄다. 한솔의 오른쪽 어깨 위, 쇄골 바로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다. 스탠드 불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난 그것은 동전 크기의 푸른 반점이었다. 진태는 심장이 있는 것 같았다. 이건...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스탠드를 한솔 쪽으로 기울였다. 빛이 반점을 비췄다. 선명한 푸른색, 불규칙한 모양. 진태의 뇌리에 1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 민준이 25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민준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기 1년 전 온천 여행을 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민준의 어깨에서 비슷한 반점을 보았던 것이다. 아버지, 이거 어릴 때부터 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몽고 반점이 늦게까지 남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으며 말하던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진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우연의 일치인가? 세상에 비슷한 반점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겠지. 하지만 진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어. 진태는 천천히 시선을 한솔의 손으로 옮겼다. 한솔이 꼭 쥐고 있던 사진. 진태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한솔의 손에서 사진을 빼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사진을 비춰보았다. 진태는 숨을 삼켰다. 사진에는 젊은 남녀와 갓 태어난 아기가 찍혀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다.
진태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사진이 낡고 빛이 바랜 데다 불빛도 약해서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눈매, 그 코, 그 인매가 진태의 아들 민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진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하지만 진태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닮은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저 반점도 우연일 수 있다. 15년간 아들을 찾아 헤맨 세월이 나에게 환각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진태는 사진을 살며시 한솔의 손에 돌려주었다. 그리고 한솔의 낡은 가방을 열어보았다. 해진 아랍어 교재, 동전 몇 개, 그리고 접힌 종이 몇 장이 있었다. 종이를 펼쳐보니 보육원 퇴소 증명서였다. 이름, 이한솔, 부모, 사망. 그 두 글자가 진태의 가슴을 찔렀다. 부모가 사망했다고? 만약 저 사진 속 남자가 정말 민준이라면 민준이 죽었다는 말인가? 진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진 속 남자가 민준인지 이 아이가 민준의 아들인지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정말 만약에 이 아이가 민준의 아들이라면 진태는 잠든 한솔을 내려다보았다. 한솔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눈, 코, 입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한솔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만약 정말 네가... 진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진태는 한동안 한솔의 곁에 앉아 있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진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마지막으로 한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섰다. 본관으로 돌아온 진태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민준아, 혹시 내 아이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냐?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서재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진태는 재빨리 눈가를 닦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오 기사였다. 진태가 새벽에 별채에 다녀온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괜찮다. 그저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별채에 다녀오신 것 같던데. 오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오 기사. 네, 회장님. 저 아이 말이다. 이한솔. 네. 진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 오 기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유전자 검사라니요? 혹시 그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진태의 목소리는 애써 냉정했지만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아이 어깨에 반점이 있었다. 민준의 어깨에 있던 것과 비슷한 위치에. 그리고 저 아이가 가지고 있던 사진에 민준처럼 보이는 남자가 찍혀 있었어. 오 기사는 입을 떡 벌렸다. 그럼 혹시... 모른다.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15년이나 아들을 찾아 헤매다 보니 이제는 어딜 가나 민준이가 보이는구나. 내가 미쳐버린 것일지도 모르지. 진태는 쓸쓸하게 웃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저 아이에게는 절대로 쓸데없는 기대를 갖게 하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 기사는 고개를 숙였다. 진태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진태는 몰랐다. 새벽에 자신이 별채에 다녀온 것을 저택경비원이 이미 누군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서울 시내 한 고급 아파트. 도주는 침대에서 휴대전화 알림 소리에 눈을 떴다. 화면에는 저택경비팀장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회장님, 새벽 1시에 별채 소년의 방을 방문, 그리고 5시에 나오셨습니다. 도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새벽에 4시간이나 단순히 아이가 자는지 확인하러 간 것만은 아닐 것이다. 4시간이나 그 방에 있었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야. 도준은 휴대전화를 들어 어제 전화했던 곳에 다시 걸었다. 나다. 이한솔 조사. 최대한 빨리 결과내. 특히 부모 신원에 집중해. 아버지가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 도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만약 저 꼬마가 회장과 어떤 관계라도 있다면.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한솔은 저택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왕자의 부탁대로 회사에 가서 왕자의 통역을 맡았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났다. 태산그룹 본사 로비. 진태는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발걸음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진태는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그 손은 허공을 갈랐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회장님, 마침 계단 아래에 있던 한솔이 소리쳤다. 한솔은 본능적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두세 계단을 한 번에 뛰어 올라갔다. 쓰러지려는 진태의 몸을 한솔이 온몸으로 받아냈다. 13살 아이의 작은 몸이 휘청거렸지만 한솔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한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태는 한솔의 팔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다. 괜찮아.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다. 진태는 한솔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몸을 가눴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오 기사도 황급히 달려와 진태를 부축했다. 회장님, 병원에 가시죠. 오 기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태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 잠시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오 기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제 말씀 들으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결국 진태는 오 기사의 고집에 못 이겨 병원으로 향했다. 한솔도 함께 차에 탔다. 한솔은 불안한 듯 진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진태는 눈을 감고 뒷좌석에 기대어 있었다. 79이라는 나이가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다행히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과 과로로 인한 현기증이라는 진단이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권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진태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회의 중에 갑자기 하던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방금 읽은 서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다. 때로는 직원의 이름을 틀리기도 했다. 진태 자신도 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이 탓이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진태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자가 있었다. 박도준이었다. 도준은 회장의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회의 중에 말이 끊기는 순간 서류를 다시 찾는 모습, 직원의 이름을 틀리는 장면,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다. 도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날 밤 도준은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한 명은 태산그룹의 주치의인 이토 유우키, 다른 한 명은 회장 비서실 차장인 와타나베 코지였다. 도준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입을 열었다. 두 분을 이곳에 모신 이유는 짐작하시겠죠. 유우키와 코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침묵했다. 도준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요즘 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유우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릅니다. 도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회의 중에 말을 잊으시고 직원 이름도 틀리십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코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것이 저희와 무슨 관계가? 도준은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 2개를 놓았다. 봉투 안에는 빽빽하게 채워진 현금이 들어있었다. 이건 작은 성애입니다. 각각 5억 원입니다. 유우키와 코지의 눈이 커졌다. 5억 원이라니 평생을 벌어도 만지기 힘든 큰 돈이었다. 도준이 낮게 말했다. 이토 선생께서는 회장님에 관한 소견서 한 통을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억력 감퇴 및 판단력 장애,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유우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허위 진단서라니. 허위가 아닙니다. 도준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실제로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께서는 그것을 문서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이죠. 유우키는 봉투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양심과 돈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도준이 식기를 박았다. 선생님 따님께서 미국에 유학 중이시죠. 학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돈이면 몇 년은 걱정 없으실 겁니다. 유우키의 눈이 흔들렸다. 도준은 코지에게 시선을 옮겼다. 와타나베 차장께서는 회장님의 일정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알고 싶은 정보를 조금씩 알려주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 코지가 망설이며 물었다. 그것이 왜 필요하십니까?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머님 요양원 비용을 내기가 힘들어지시겠지요. 동생분 가게도 요즘 경영이 어렵다던데. 코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준은 이미 두 사람의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결국 유우키와 코지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돈 앞에서 양심은 무너져 내렸다. 도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위조된 소견서가 도준의 손에 들어왔다. 김진태 회장에 관한 정밀 검사 결과 기억력 감퇴 및 판단력 장애 소견 있음, 업무 수행 능력 저하가 우려됨. 도준은 소견서를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완벽해. 하지만 도준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이한솔.
도주는 한솔의 신원조사 결과를 다시 펼쳤다. 한솔의 아버지 이민준, 1995년 이전의 기록이 없는 수상한 인물. 만약 이민준이 정말 김민준이라면 한솔은 회장의 친손자가 된다.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도주는 이를 악물었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도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다. 태산그룹 본사 경비팀 서버실. 도주는 매수해둔 경비팀 직원 미키를 불렀다. 회사 CCTV 영상은 가져왔나? 미키가 USB 메모리를 건넸다. 네, 과거 2주치 전부 있습니다. 도주는 USB 메모리를 받으며 지시했다. 이 중에서 회장님이 계단에서 쓰러지셨을 때 영상을 찾아 그리고 편집해. 편집이라니요? 그 아이가 회장님을 부축하는 장면이 있겠지. 그걸 반대로 보이게 하는 거야. 마치 그 아이가 회장님을 밀치는 것처럼. 미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전무님, 그건 영상 조작입니다.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게 하면 되지 않나. 도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해. 보수는 두둑이 챙겨주지. 도준은 두툼한 봉투를 미키 앞에 던졌다. 미키는 망설였지만 결국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틀 후 조작된 CCTV 영상이 도준의 손에 들어왔다. 도준은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한솔이 진태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밀치는 것처럼 보였다. 진태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이어졌다. 도준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도준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가짜 소견서, 조작된 CCTV 영상,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한솔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도준은 몰랐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것을. 태산그룹 본사의 청소부 최순희, 65의 순희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해왔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렇기에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순희는 그날 밤늦게까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서버실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대화를 엿들었다. 그 아이가 회장님을 밀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순희는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살며시 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다. CCTV 조작, 소견서, 회장님. 단편적인 단어들이 들려왔다. 순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박 전무가 무슨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구나. 순희는 김진태 회장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다. 10년 전 순희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가 없어 막막해하고 있을 때 회장이 모든 비용을 대주었던 것이다. 걱정 마세요.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식구 아닙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그때의 회장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다. 덕분에 남편은 목숨을 건졌다. 그 은혜를 순희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회장님께 알려야 해. 순희는 결심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말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었다. 순희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진실을 전하리라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한편 도준의 음모는 드디어 실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며칠 뒤에 열릴 임원회의. 도준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회장의 인지장애 소견, 한솔이 회장을 밀치는 조작 영상, 그리고 한솔의 불우한 과거를 이용한 비방. 도준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맸다. 이 한솔,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도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태산그룹은 내 것이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 도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임원회의 전날, 도준은 진태의 서재를 찾았다.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가 든 봉투가 있었다. 도준의 표정은 무겁고 침울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태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도준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인가? 도준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뭔데 그러나? 어서 말해. 도준은 노트북을 책상 위에 놓았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떠 있었다. 이것은 얼마 전 회장님께서 계단에서 쓰러지셨을 때의 영상입니다. 진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진태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한솔이 뛰어 올라왔다. 하지만 영상 속 한솔은 진태를 부축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 밀치는 것처럼 보였다. 진태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이어졌다. 진태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게 대체...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준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태는 영상을 다시 되감아 보았다.
몇 번이고 보았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아이가 나를 밀쳤다고? 진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도준이 서류가 든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의 건강에 관한 소견서입니다. 진태가 서류를 펼쳤다. 기억력 감퇴 및 판단력 장애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또 뭔가? 진태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주치의이신 이토 선생께서 작성하신 겁니다. 요즘 회장님의 상태를 보고 걱정하셔서 도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이 이한솔, 저는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태는 눈을 들어 도준을 쳐다보았다. 무슨 뜻인가? 갑자기 나타나 왕자를 구하고 회장님 댁에 들어와 살게 되다니 너무 잘 짜인 각본 같지 않습니까? 도준의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렸다. 저 아이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고아의 거리 생활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에서 호의호식하게 된 겁니다. 욕심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진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도준이 매기를 박았다. 회장님, 저 아이는 회장님의 호의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면 자신에게 무언가 이득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 진태가 소리쳤다.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나가! 도준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하지만 그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다. 씨앗은 뿌려졌다. 도준이 나간 후 진태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영상 속 한솔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저 아이가 정말 나를 밀쳤을까? 그럴 리가 없어. 저 아이의 눈을 보지 않았나? 맑은 눈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영상은 명백했다. 진태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진태는 한솔을 서재로 불렀다. 한솔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재로 들어왔다. 진태의 굳은 표정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한솔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다. 진태는 한솔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확인해야 했다. 한솔아, 네? 네가 정말 그랬느냐? 한솔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태가 노트북을 한솔 쪽으로 돌렸다. 조작된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한솔의 눈이 커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건 아니에요. 한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회장님을 밀지 않았어요. 도와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한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예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쓰러지시는 걸 보고 뛰어 올라갔어요. 밀다니요. 그런 짓을 제가 왜 하겠어요. 한솔은 진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믿어주세요, 회장님. 제발요.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진태의 가슴이 아팠다. 저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진태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나가거라. 한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 회장님.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진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장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진태는 고개를 돌렸다. 한솔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짐 챙겨서 오늘 중으로 여기서 나가.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한솔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왜요? 한솔의 목소리가 잠겼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진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잠시 후 한솔은 힘없이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를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속이 욱신거렸다. 그날 밤 한솔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저택을 떠났다. 정문을 나서는 한솔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어깨는 축 처졌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한솔은 걸으며 아버지 사진을 꺼내보았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떡해요? 한솔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한솔은 한동안 어두운 길가에 서서 계속 울었다. 아무도 없는 밤길에서 13살 소녀는 혼자 울고 있었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청소부 순이는 서재 앞 복도를 청소하며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한솔이 흐느끼며 결백을 주장하는 목소리, 회장이 차갑게 내쫓는 목소리, 그리고 문이 닫힌 후의 흐느낌까지. 순이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다. 저 아이는 안 그랬어. 나는 똑똑히 봤는데. 순이는 며칠 전에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회장님이 계단에서 비틀거렸을 때 한솔이 뛰어 올라가 부축했던 것. 그것은 밀치는 것이 아니라 구하려는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박도준 전무가 서 있었던 것도 기억했다.
전무의 얼굴에 떠올랐던 기묘한 미소. 순이는 결심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태의 서재 앞에 섰다. 손으로 문을 노크했다. 회장님, 최순희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진태가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최 여사, 무슨 일인가?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어젯밤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 아이, 한솔군 일입니다. 진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마. 아닙니다, 회장님. 제발 들어주세요. 순이는 용기를 쥐어짰다. 제가 그날 봤습니다. 회장님께서 계단에서 쓰러지시던 날, 제가 그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다. 그래서 그 아이, 한솔군은 회장님을 밀지 않았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부축해드렸습니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진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정말입니다, 회장님. 그 아이의 손은 회장님을 밀친 것이 아니라 끌어당겼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회장님은 그대로 굴러떨어지셨을 겁니다. 진태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순이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박 전무님도 계셨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니? 웃고 계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는 걸 보면서요. 진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게 정말인가? 네, 회장님. 순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진태를 바라보았다. 저는 회장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10년 전 저희 남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회장님께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진태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만약 순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영상은 조작된 것이다. 진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머릿속에 도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 여사, 고맙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게. 네,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순이가 나간 후 진태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모든 것을. 진태는 오기사를 불렀다. 오기사가 서재로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진태는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기사, 비밀 임무가 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줘. 오기사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한 소리를 찾아.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카락,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 오기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유전자 검사라니요? 설마,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인해야만 한다. 진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다. 특히 박 전무에게는 한마디도 새어나가서는 안 돼. 알겠나? 오 기사는 회장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 기사가 나간 후 진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 본사 전무실, 도주는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었다. 뭐? 오 기사가 움직였다고? 도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디로 가는지 미행해. 그리고 회장이 누굴 만나는지 전부 보고해. 전화를 끊는 도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언가 이상해. 회장이 무언가 눈치챘나. 도준은 손톱을 깨물었다. 불안감이 가슴을 옥죄었다. 아니, 괜찮아. 아직 시간은 있어. 도준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진실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 것이 될지를.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오 기사는 연구소에서 직접 결과를 받기로 했다. 이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는 없었다. 아침 일찍 유전자 검사 연구소에 도착했다. 연구소장이 직접 나와 봉인된 봉투를 건넸다. 결과 나왔습니다. 오 기사는 봉투를 품속 깊이 넣고 차에 올라탔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박도준 전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네, 전무님. 오 기사, 지금 어딘가? 개인적인 볼일이 좀 있어서요. 마침 잘 됐군. 부탁이 있네. 한솔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그 아이를 데리고 회장님께 와주겠나? 오 기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전무가 왜 갑자기? 회장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싶어 하시네. 사실 오 기사도 한솔을 회장님께 데려갈 생각이었다. 알겠습니다. 한솔군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도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실 도준은 이미 손을 써두었다. 오 기사가 연구소 안에 있는 동안 도준이 보낸 남자가 브레이크 오일 라인을 손상시켜 놓았던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면 10분쯤 뒤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될 터였다.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오 기사, 너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다. 그리고 그 아이도 마찬가지야. 둘 다 사라져줘야겠어. 서울역 근처 오 기사는
한 찜질방 앞에서 한솔을 만났다. 한솔아, 회장님께 같이 가자. 회장님이요. 저 쫓겨났는데. 괜찮아. 회장님께서 너를 다시 보고 싶어 하신다. 한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이에요? 그럼. 자, 타거라. 한솔은 오기사의 차에 올라탔다. 차는 서울 시내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향했다. 고속도로에 들어선 지 10분쯤 지났을까. 오기사가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려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브레이크 페달이 쑥 들어가기만 할 뿐 차의 속도가 줄지 않았다. 오기사는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뭐야 이거?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았다. 페달은 힘없이 바닥까지 푹 꺼졌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 차는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었다. 한솔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다. 네, 뭐라고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멈출 수가 없어. 앞에는 대형 트럭이 달리고 있었다.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오 기사는 황급히 핸들을 꺾어 옆 차선으로 이동했다. 경적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아저씨, 진정하세요. 한솔이 소리쳤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한솔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사이드 브레이크요. 오 기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다. 하지만 이 속도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안 돼. 이대로 가다간 둘 다 죽어. 한솔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방에 휴게소 입구가 보였다. 아저씨, 저기 휴게소. 기어를 낮춰서 엔진 브레이크를 쓰세요. 오 기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 기사는 기어를 3단으로 그리고 2단으로 낮췄다. 차가 크게 흔들리며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속 120km에서 100km로 그리고 80km로. 좋아. 줄고 있어. 하지만 휴게소 입구는 바로 코앞이었다. 아직 속도가 너무 빨랐다. 꽉 잡아. 뭐든 꽉 붙잡아. 한솔은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차는 휴게소 입구로 꺾어 들어갔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차체가 크게 기울며 두 바퀴가 공중에 떴다. 으악! 제어를 잃은 차는 휴게소 가장자리에 있는 화단으로 돌진했다. 쾅! 엄청난 충격이 몸을 덮쳤다. 에어백이 터지며 한솔의 얼굴을 때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한솔은 의식을 잃기 직전 단 하나만을 떠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둠에 휩싸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한솔아, 한솔아. 오 기사였다. 오 기사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경상이었다. 하지만 한솔은 의식이 없었다. 여기다, 아이가 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다. 한솔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오 기사는 그제야 품을 뒤졌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든 봉투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없었다. 오 기사는 황급히 차 안을 뒤졌다. 좌석 및 바닥 어디에도 없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창문이 깨지면서 봉투가 밖으로 날아간 모양이었다. 없다. 결과가. 그 중요한 서류가 사라져버렸다. 오 기사는 비틀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회장님, 오 기사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누군가 브레이크를 손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한솔이는 어쨌나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 기사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고 충격으로 결과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봉투가 없어졌다고? 연구소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병원이 어디냐?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지금 바로 가겠다. 전화가 끊겼다. 한편 본사 전무실. 도주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다. 뭐? 둘 다 살았다고? 네. 차는 대파되었지만 두 사람 다 살았습니다. 도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젠장. 하지만 이내 도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결과 서류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실한 것 같습니다. 도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좋아.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아이가 눈을 뜨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주겠다. 도준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또 다른 음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진태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한솔이는 어쨌나 수술 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진태는 그제야 한숨 돌렸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오 기사가 말했다. 박 전무에게서 한솔 군을 데려오라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차가. 진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도준이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인가? 오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놈 절대로 용서 못한다. 진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반드시 네 모든 것을 빼앗아 주마. 수술실의 붉은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안에서 한솔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매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사라졌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진태는 평생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다. 79 노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한소리는 어디 있나? 오 기사가 다가왔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회장님, 지금 긴급 수술 준비 중입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다. 환자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온 사람입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내부 출혈이 심해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만 혈액이 부족합니다. 환자는 RHAB형으로 10,000명 중 1명꼴인 아주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혈액원에는 재고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려면 45시간이 걸리는데 환자는 12시간도 버티기 힘듭니다. 진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RHAB형. 그 순간 진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잠깐만요. 저도 RHAB형입니다. 의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이십니까? 네. 젊었을 때 헌혈하러 갔다가 알았습니다. 진태는 자신의 팔을 내밀었다. 제 피를 쓰십시오. 의사는 난색을 표했다. 연세가 79세이신데 수혈을 하시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 저 아이에게 내 피가 필요하다잖나. 바로 그때였다. 회장님,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준이 들어왔다.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온 것이다. 괜찮으십니까? 도준은 상황을 파악하고 진태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직접 수혈을 하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도준의 목소리는 절실했다. 몸에 물이라도 가면 어쩌시려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도준의 속마음은 달랐다. 이대로 한소리가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지만 진태의 대답은 단호했다. 다른 방법이 없다지 않나. 혈액원에 재고도 없고 가져오려면 4, 5시간이 걸린다는데. 진태는 도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진태는 의사에게 다시 팔을 내밀었다. 서두르시오. 시간이 없다지 않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약만 채혈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진태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다.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진태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힘내라 한소라. 조금만 더 버텨라. 도준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젠장, 이대로 살아나면 곤란한데. 체혈이 끝났다. 간호사가 혈액팩을 들고 서둘러 수술실로 향했다. 진태는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다. 어지러웠지만 참았다. 3시간이 지났다. 진태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꼼짝도 않고 기다렸다. 도준은 한쪽 구석에 서서 초조하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다. 진태는 벌떡 일어섰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신 혈액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진태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무릎에서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남자였다. 의사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수혈 전에 혈액 교차 반응 검사를 했는데 회장님과 환자의 혈액 적합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적합률이요? 네. RHAB형 자체도 드물지만 두 분의 혈액이 이렇게까지 적합한 것은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친족이 아니면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진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준도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친족? 도준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다. 중환자실. 한솔은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진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솔의 눈꺼풀이 움찔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는 병원이다. 사고를 당했지만 이제 괜찮다. 한솔은 고개를 돌려 진태를 보았다. 회장님? 그래, 네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 한솔의 눈에 당혹감이 떠올랐다. 자신을 내쫓은 사람이 왜 여기에? 그리고 너는 희귀 혈액형이라 수혈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나와 같은 혈액형이더구나. 그래서 내가 피를 나눠줬고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한솔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피를요? 그래. 한솔은 말을 잃었다. 나에게 피를 주셨다고? 왜 그런 일을?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 진태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한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됐다. 어서 낫기나 해라. 진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복도에는 오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연구소에 연락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 재발급해달라고 하게. 알겠습니다. 한편 병원 주차장. 도준은 차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 아이가 살았다고? 네. 어떻게 할까요, 전무님? 의사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
회장과 그 아이의 혈액 적합률이 높다고, 친족이 아니면 보기 힘든 수치라고 했다.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마, 정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준은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해. 병원 쪽에 손을 써서 저 아이를 퇴원시키지 못하게 막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도준은 핸들을 꽉 쥐었다. 김진태, 그리고 저 꼬마. 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반드시 끝내주겠다. 도준은 차에 시동을 걸고 병원을 떠났다. 중환자실에서는 한솔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이 자신에게 피를 주셨다. 같은 혈액형이라고 했다. 이상했다. 세상에 그렇게 드문 혈액형이 우연히 일치할 수 있는 걸까? 한솔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틀 후 진태는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다. 30년간 이 자리에서 제국을 건설해왔다. 하지만 지금 진태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있었다. 박도준. 오 기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최순희 여사님도 와 계십니다. 좋아, 시작하지. 회의실에는 몇 사람이 앉아 있었다. 오 기사, 최순희, 그리고 진태가 고용한 사설 탐정팀. 진태는 오 기사를 보았다. 오 기사,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전부 말해주게. 오 기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사실 그날 박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솔군을 데려오라고요. 오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날 제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오 기사는 서류를 꺼냈다. 정비공장 진단서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인위적으로 손상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것입니다. 진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CCTV는 연구소 주차장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안에 있는 동안 수상한 남자가 제 차 밑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차량 번호가 찍혔습니다. 추적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때 순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태는 고개를 돌렸다. 말씀해 보시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다. 그날 밤 박 전무님은 경비실에 계셨습니다. 경비실? 네. 제가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박 전무님께서 경비 담당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순이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순이의 목소리가 잠겼다. 제가 본 것은 영상 조작을 지시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태는 탐정팀 리더에게 물었다. 그 경비 담당자 찾을 수 있나? 퇴사했습니다. 사건 직후에요. 현재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나흘 후 탐정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장님, 경비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나? 부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백했습니다. 진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 하던가? 박 전무에게서 5천만 원을 받고 CCTV 영상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진태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잘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아니, 박 전무 본인의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 내가 직접 만나겠다. 다음 날 회장실. 도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게. 도준은 소파에 앉았다. 진태는 한동안 도준을 바라보았다. 30년간 함께 걸어온 남자였다. 도준아, 나에게 할 말 없나? 무슨 의미이십니까? 한솔이 말이다. 그 아이가 사고를 당했지 않나? 네,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도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진태는 한숨을 쉬었다. 도준아, 나도 이제 늙었다. 30조 원의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데 물려줄 상대가 없구나. 도준의 눈이 빛났다. 너는 나에게 가장 충직했다. 솔직히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진태는 도준을 보았다. 하지만 저 아이가 나타났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하필이면 검사 결과가 든 차가 사고를 당하다니. 도준의 미간이 희미하게 떨렸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었다더군. 인위적으로 손상되었다고. 진태가 천천히 일어섰다. 누가 그랬을까? 도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저에게 무슨... 박도준, 솔직히 말해. 네가 한 짓이지. 도준은 벌떡 일어섰다. 회장님, 저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마십시오. 그래, 누명이겠지. 증거가 없으니까. 진태는 도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 경비 담당자가 있지 않나. 영상을 조작한 남자 말이다. 도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우리가 찾아냈다. 부산에 숨어 있더군.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다. 진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네가 지시했다고. 5천만 원을 줬다고. 도준의 다리가 떨렸다.
오후 기사차를 손댄 남자도 찾았다. 네가 보냈다고 자백했어. 진태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박도준, 이제 그만해. 모든 게 끝났어. 도준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회사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남의 자식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진태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너는 내 손자를 죽이려고 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들어와.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박도준 전무, 살인 미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도준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지고 연행되어 나갔다. 진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간 곁에 두었던 남자였다. 믿었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 남자가 자신의 손자를 죽이려 했다. 그때 오 기사가 들어왔다. 회장님, 연구소에서 연락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재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오 기사가 봉투를 내밀었다. 진태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받아 천천히 개봉했다. 서류를 펼쳤다. 친자 확률 99.99%. 진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 소리가 내 손자다. 진태는 서류를 가슴에 껴안았다. 민준아, 내 아들을 찾았다. 서울중앙병원. 진태는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한솔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상태는 많이 좋아져 있었다. 한솔아, 회장님. 한솔은 고개를 돌렸다. 진태는 한솔 앞에 섰다. 손에 든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게 뭔지 알겠느냐? 유전자 검사 결과다. 한솔의 눈이 커졌다. 친자 확률 99.99%.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솔아, 너는 내 손자다. 한솔은 말을 잃었다. 손자요? 그래, 내 아들 민준이의 아들이다. 진태는 한솔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한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한솔은 진태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할아버지. 한솔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진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한솔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진태의 저택 창밖으로는 봄꽃이 만발해 있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했다. 저녁에는 정원을 산책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평생 혼자 살아온 한솔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낯선 것이었다. 하지만 진태는 한솔에게 진심으로 대했다. 냉철한 사업가의 가면 아래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숨어 있었다. 한솔아, 오늘 뉴스 봤느냐? 진태가 방에 들어와 물었다. 아니요, 아직요. 진태가 TV를 켰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도준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태산그룹 박도준 전무,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살인 미수, 회사 자금 횡령, 증거인멸 등 수십 건의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왔던 모든 악행이 언론에 폭로되었습니다. 박 전무에게는 최대 징역 2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한솔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자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다. 진태가 TV를 껐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네, 할아버지. 한솔아, 오늘 기자회견. 알고 있지? 한솔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늘 세상에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날이었다. 2시간 후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김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다니 대체 뭘 발표하려는 거지? 후계자 발표 아닐까? 기자들 사이에서 여러 추측이 오갔다. 연단 뒤에 문이 열렸다. 진태가 먼저 걸어 나왔다. 그 뒤를 한솔이 따랐다. 기자들의 시선이 한솔에게 집중되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진태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30년 전 저의 외아들 민준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을 뒤따랐고 갓 태어난 손자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진태는 한솔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가 제 손자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9%의 친자 확률이 확인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오늘부로 이 아이에게 저희 가문의 성을 부여합니다. 이한솔이 아닌 김한솔로서. 그리고 태산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김 회장님, 손자분을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진태는 미소 지었다.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것은 이 아이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을 때였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커졌다. 몇 달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왕자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쇼크였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다. 얼굴은 부어오르고 호흡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호원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죠. 그때 이 아이가 뛰어들었습니다. 진태의 눈가가 부드러워졌다. 아랍어로 유창하게 왕자의 위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고작 13살짜리 아이가 말입니다. 30초만 늦었어도 왕자께서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한 달 전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희귀 혈액형이라 수혈이 필요했는데 저와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진태는 한솔을 보았다. 저는 제 피를 나눠주었습니다. 79세 노인이 수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들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왕자에게 생명을 주었듯 저도 이 아이에게 생명을 나눠준 것입니다. 강당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진태가 마이크를 한솔에게 넘겼다. 한솔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가족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한솔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차갑고 엄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솔은 진태를 보았다. 하지만 차가운 겉모습 뒤에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진태는 한솔을 끌어안았다. 강당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김한솔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30년 만에 찾은 손자, 사우디 왕자를 구한 13세 소년, 할아버지에게서 생명을 나눠받은 아이. 사람들은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다. 1년이 지났다. 태산그룹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한솔은 학교에 다니면서 틈틈이 진태에게 경영을 배웠다. 아직 어렸지만 한솔은 총명했다. 진태의 오랜 경험이 한솔에게 전수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진태의 저택 정원에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솔이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태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하느냐? 1년 전 생각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솔은 진태를 보았다. 지금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집도 있고 꿈도 생겼어요. 진태는 한솔의 어깨를 감쌌다. 천천히 크면 된다.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테니. 한솔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한솔의 곁에는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노을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한솔은 앞으로 할아버지 곁에서 태산그룹의 후계자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